만성 콩팥병 진료비는 굉장히 진료비가 많이 드는데, 이게 기준으로 보니까 저단백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독 증상들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칠입니다. 오늘은 신장내과 이동영 원장님을 모시고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동영 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범일동에서 콩팥병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는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신장질환 관련해서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많은 의사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콩팥병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에 만성 콩팥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약 30만 명 정도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10년 전인 2012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 때문에 투석을 받는 환자분이라든지 신장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환자 본인과 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이 환자 수가 는 것보다 진료비 증가한 게 더 놀랍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 진료비는 특징적인 게 콩팥병 자체도 문제지만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들, 당뇨나 고혈압에 이런 동반 질환들이 유발하는 또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진료비가 많이 드는데, 이게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조 3천억 정도로 10년간 한 1조 원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속도가 남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걸로 1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당뇨병 때문에 콩팥병이 오는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의 증가율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단순하게 만성 콩팥병 환자의 증가율만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태국 다음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콩팥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속도가 당뇨병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더더욱 우리나라 환자분들 당뇨병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더 신경을 좀 쓰셔야겠네요. 왜 당뇨병이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가는 원인의 50%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은 이런 만성 콩팥병의 발병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약 10년 전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에 도달하는 시점을 그때 당시에는 2050년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4년 전인 2020년에 이미 6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당뇨병 증가 속도가 30년을 앞지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는 이유는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전 단계, 당뇨병 전 단계인 환자분들이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보다 2배 정도 많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측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지금 발표한 걸 보니까 당뇨병 전 단계 인구를 1,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당뇨와 만성 콩팥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콩팥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내 콩팥 기능을 어떻게 알지? 만성 콩팥병인지 어떻게 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만성 콩팥병은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이런 콩팥 기능을 측정하는 피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피검사 수치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이, 성별, 또 인종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본인의 콩팥 기능 점수,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드릴 때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 또는 콩팥 점수는 5단계로 나눠서 질병의 진행 단계를 저희가 분류하는데요. 90% 이상 또는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1단계, 60에서 90일 경우 2단계, 30에서 60은 3단계, 그 다음에 15에서 30은 4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점 미만일 때는 5단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성 콩팥병 5단계는 처음에 말씀드린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통 환자분들이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시면 처음에 듣는 이야기가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요즘에 다른 매체에서는 단백질을 채우라고 난리니까 그렇죠. 왜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할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콩팥의 기능 자체가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소변을 통해서요.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노폐물 배출 기능도 떨어지고 수분 배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몸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이 몸 안에 쌓이게 되는데, 쌓이게 되는 노폐물들을 저희가 요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요독을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 대부분을 질소라는 물질이 차지를 하는데, 이런 질소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냐면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요독을 줄이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단백식을 하면 그럼 콩팥 기능이 돌아오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요독의 축적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콩팥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요독 증상들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요산이나 크레아틴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낮춰주면서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단백뇨 자체가 아무래도 줄기 때문에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만성 콩팥병이 4단계, 5단계로 진행해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시기 자체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단백식을 만성 콩팥병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좀 헷갈리는 부분이 당뇨병이 있으시다가 만성 콩팥병이 된 분들은 이미 탄수화물도 줄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단백질도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먹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만성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단백질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에게 우리가 단백질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행된 콩팥병이라는 뜻은 4단계 이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30점 미만의 네.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에게는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디까지 줄일 것이냐는 본인 몸무게 킬로그램당 한 0.6g 정도까지 좀 줄여서 드시라, 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단백질을 줄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한테 왔던 환자분 중에는 고기를 아예 안 드셔버리고 검은 콩을 매일 드시면서 오히려 콩팥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환자분도 있으셨는데 무작정 고기를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진료실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분들에게 뭔가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백질을 줄이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이 그냥 극단적으로 고기를 완전히 끊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실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해 주신 그런 환자분 케이스 같이 이 검은 콩 종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문제는 단백질도 많이 섭취가 되겠지만 결국 이것들이 대사가 되게 되면 인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 수치도 올라가게 되면 그거 자체도 몸에서 요독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에 있어서는 콩팥 기능이 급속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흔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또 많은 분들이 만성 콩팥병이 있는데 채소 과일식에 관심을 가지고 채소를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름에는 수박을 많이 드시다가 응급실에 오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채소 과일을 드실 때 조금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지금 같은 여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네.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도 줄여야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칼륨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이 칼륨은 과일, 야채에 특징적으로 많이 들어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박 같은 이런 과일에도 꽤 많이 들어있죠. 근데 특별히 또 수박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칼륨도 높지만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이 수박을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도 올라가고
수분 섭취가 늘기 때문에 부종도 늘어나게 되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고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보면 단백질은 줄이는데 나트륨도 줄이고 칼륨도 줄이고 인도 줄이고 너무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차례대로 어떻게 더 건강하게 더 골고루 먹는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저단백식을 실천하는 방법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저단백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저도 아주 유익한 정보를 소장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 콩팥 건강 지키는 방법 여러분들 계속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